웅장한 기계 소리가 거대한 시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진우의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성공적인 기계장치 개발을 축하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새로운 동력 장치가 우리 가문의 이름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강진우가 무대 아래에 앉아 있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정말 장하구나. 내 손자의 손에 우리 집안의 미래가 달렸어.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진우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인정이 그 무엇보다 값진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의 그늘에서는 차가운 시선이 강진우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죠. 숙부인 강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 내가 시킨 일은 어떻게 되었나? 강태호가 시연회장의 구석진 곳으로 최석두를 불러내어 낮게 의졸이며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우 도련님의 컴퓨터에 몰래 장부를 심어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뒷돈을 받은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최석두가 주위를 살피며 강태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좋아. 아주 큰 돈을 가로챈 것처럼 보여야 해. 그래야 아버지가 저 녀석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으실 테니까. 강태호가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최석두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음모를 알리 없는 강진우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기에 바빴습니다. 강진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죠. 화려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그곳은 승리자들을 위한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나랑 조용한 곳으로 가자꾸나. 강 회장이 강진우의 소매자락을 끌며 연회장 뒤편의 작은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된 조용한 테라스에는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품 안에서 아주 낡고 투박한 상자 하나를 꺼내 강진우에게 내밀었죠. 할아버지, 이게 무엇인가요? 강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게 직접 깎아주었던 나무 말이다. 기억나느냐? 강 회장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주시는 건가요? 강진우가 낡은 상자를 열어 나무말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앞을 보렴. 저 높은 건물들과 화려한 불빛들이 다가 아니란다. 돈이 많아지고 힘이 생길수록 이 나무 말처럼 단단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껍데기에 속지 말고 늘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강 회장이 강진우의 어깨를 묵직하게 누르며 당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을게요. 강진우가 나무 말을 가슴에 꼭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갑작스럽게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화기애애하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진우 씨, 당신을 회사 기술을 몰래 훔쳐 팔고 나랏돈을 가로챈 도둑놈으로 잡아가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강진우의 코앞에 종이를 들이밀며 고함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요. 강진우가 억울함에 몸을 떨며 수사관의 팔을 뿌리치고 외쳤습니다.
증거는 이미 당신 컴퓨터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가시죠. 수사관이 차가운 수갑을 강진우의 손목에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 사이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강태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몰래 준비해둔 취재진에게 눈짓을 보냈죠. 순식간에 강진우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배신자의 얼굴로 뉴스에 도배되었습니다. 안 된다. 내 손자가 그럴 리 없어. 강 회장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최 팀장, 빨리 구급차를 불러라. 강태호가 쓰러진 강 회장을 부축하는 척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회장이 병원으로 실려간 사이 강태호의 손은 할아버지의 금고로 향했습니다. 강태호는 강 회장의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던 도장을 거칠게 가로챘죠. 이제 강 회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서류는 강태호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방바닥에 앉은 강진우의 눈에서는 핏발이 섰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부하 직원들은 모두 강태호의 돈에 넘어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제발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강진우가 쇠창살을 붙잡고 간수에게 호소하며 소리쳤습니다. 증인들이 다 당신이 시킨 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하고 있어. 간수가 곤봉으로 창살을 내려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강태호는 병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안 강태호는 상속 서류의 도장을 찍기에 바빴죠.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진우야, 너는 이제 끝이야. 강태호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강진우는 조사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잠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수척해진 몰골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켜라. 내 할아버지를 베어야 한다. 강진우가 병실 앞을 가로막은 덩치 큰 경호원들을 밀쳐내며 외쳤습니다. 사장님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죠. 경호원이 강진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강진우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연구소도 살던 집도 이미 강태호의 손에 넘어가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죠. 빈털터리가 된 강진우의 손에 남은 것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낡은 나무 말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는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할아버지와 처음 꿈을 키웠던 옛 공장터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강진우가 빗속에서 부러질 듯 주먹을 꽉 쥐며 하늘을 향해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듯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병원 건물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죠.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에 찌든 강태호와 친척들이 서로의 몫을 챙기기 위해 이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한성그룹 대저택의 거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이 소파에 길게 늘어서 앉아 강진우를 서리빨 같은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죠. 강태호는 거실 중앙에서 빳빳하게 풀을 먹인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가문 어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른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강진우가 저지른 짓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아버지의 건강까지 해치게 했죠.
이런 놈을 우리 족보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강태호가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며 가문 어른들에게 일갈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절대로 기술을 판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강진우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강태호의 발치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려. 증거가 명백한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너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강진우를 우리 가문 족보에서 영구히 지우기로 결정했으니 그리들 아십시오. 강태호가 강진우를 발로 걷어차듯 밀어내며 어른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가문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진우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진우는 상복조차 입지 못한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죠. 강태호는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진우의 얼굴 앞으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온 고지서다. 내 명의로 된 집, 차, 통장은 모두 압류되었다. 한성그룹의 기술을 훔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마. 강태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우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거실 밖에서는 강태호의 아들 강민성이 강진우의 방에서 챙겨온 짐 가방들을 마당으로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강진우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흙바닥 위로 엉망진창 흩어졌죠.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강진우의 짐들을 금세 축축하게 적셔버렸습니다. 형, 꼴이 아주 볼만하네. 이 쓰레기들도 다 가지고 나가. 우리 집 마당 더러워지니까. 강민성이 2층 베란다에서 강진우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고 대답했습니다. 강진우는 빗속에서 흙탕물이 묻은 옷들을 주워 담으며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강민성이 낄낄거리며 계단을 내려와 낡고 투박한 열쇠 하나를 강진우의 코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아, 맞다.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형한테 주라고 유언처럼 남긴 게 하나 더 있어. 저 창고 구석에 박혀있는 낡은 금고 열쇠라는데 형이랑 딱 어울리더라. 강민성이 손가락으로 열쇠를 돌리며 강진우의 손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가 남겼다는 낡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강태호와 가문 친척들은 그 열쇠를 보자마자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강 회장이 분명 몰래 숨겨둔 비자금 장부나 금괴가 그 금고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 어서 가서 금고를 열어라.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한테 마지막으로 뭘 남겼는지 우리도 좀 봐야겠다. 강태호가 강진우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저택 뒤편 낡은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는 녹이 쓴 육중한 철제 금고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금고 주위를 빽빽하게 에워싸고 강진우의 손끝만 지켜보았죠. 강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낡은 열쇠를 금고 구멍에 밀어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무거운 쇳소리가 적막한 창고 안에 울려 퍼지며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태호는 금괴를 기대하며 눈을 크게 떴고 친척들은 서로 먼저 안을 들여다보려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을 본 사람들은 일제히 멍한 표정을 지었죠. 금고 안에는 먼지 묻은 투박한 나무말 장난감 한 마리와 때가 꼬재재하게 묻은 무명 손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나무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하, 이게 뭐야? 금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이딴 나무 조각이냐?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노망이 나긴 하셨나 보네.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이 쓰레기가 딱 어울린다. 강태호가 배를 잡고 껄껄 웃으며 나무말을 강진우의 가슴팍으로 던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실망스럽구먼. 강 회장이 손자놈을 그렇게 아끼더니 결국 물려준 게 장난감이랑 걸레짝이라니. 옆에 있던 오촌 당숙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태호는 무명 손수건을 집어들더니 강진우의 얼굴에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손수건은 빗물과 땀에 젖은 강진우의 얼굴을 덮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평생 일한 대가가 고작 이 고물 덩어리들이냐? 어서 이거 들고 꺼져.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강태호가 강진우의 어깨를 밀쳐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강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말과 손수건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비웃음 소리와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죠. 차가운 빗물은 강진우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고 화려했던 대저택의 불빛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강진우는 젖은 몸을 이끌고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산동네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강진우의 어깨 위로 떨어졌죠.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비좁은 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방 한가운데에 나무말과 손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수건으로 나무말에 묻은 흙탕물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강진우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성실하게 연구에만 매진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기술을 훔쳤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저 정말 억울해요. 강진우가 나무말을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진우에게 숨겨둔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놈이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24시간 내내 감시해. 옥탑방 구석구석까지 다 지켜보고 보고하라고. 강태호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잔을 비우고 명령했습니다. 옥탑방의 강진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할아버지가 남긴 무명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수건으로 거칠게 얼굴을 비비던 강진우는 손끝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촉에 동작을 멈추었죠. 손수건 모서리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강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손수건의 아주 작은 귀퉁이에 할아버지의 낙관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죠. 그 낙관 옆으로는 현미경으로나 봐야 보일 법한 아주 작은 숫자 3개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나무말을 다시 내려다보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껍데기에 속지 말고 늘 속을 들여다보렴. 강진우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강진우의 눈동자에 날카로운 이체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옥탑방의 얇은 창문을 넘어와 강진우의 목덜미를 차갑게 훑쳤습니다. 강진우는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 위의 나무말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죠. 할아버지가 남긴 그 투박한 장난감은 전구불빛 아래에서 묘한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지. 단순히 추억 때문에 남기신 게 아닐 거야. 강진우가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진우는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들었던 전래 동요의 박자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늘 나무말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박자를 맞추곤 했죠. 강진우의 손이 자석에 이끌리듯 나무말의 머리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왼쪽으로 3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2번이었나? 강진우가 숨을 죽이며 나무말의 머리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적막한 방 안에 경쾌한 금속성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말의 배 부분이 정교하게 갈라지며 작은 틈이 생겼죠. 강진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가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걀만 한 크기의 거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책상 위로 굴러떨어지며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죠. 그 뒤를 이어 돌돌 말린 얇은 서류 뭉치 몇 장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 대체 뭘 숨겨두신 건가요? 강진우가 다이아몬드를 집어들며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강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태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한성그룹의 핵심 지배권이 담긴 차명주식원본 확인서였습니다. 가문의 운명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탄이 강진우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죠. 함께 들어있던 종이에는 할아버지의 거친 필체로 그려진 의문의 지도 한 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전설이라던 태양의 눈물이잖아. 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계셨다니. 강진우가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에 홀린 듯 말했습니다. 그 시각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강진우를 감시하던 강태호의 수하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하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강태호에게 보고를 올렸죠. 사장님, 지금 강진우가 금고에서 나온 장난감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크기의 보석이랑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석두가 전화를 붙잡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보석이랑 서류라고? 이 노인네가 정말 끝까지 나를 속였단 말이지. 강태호가 서재에서 전화기를 집어 던질 듯이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용역들을 전부 보내서 강진우를 잡아와. 그 물건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너희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강태호가 핏대를 세우며 최석두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강진우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옥탑방 골목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전조등 불빛이 보였죠.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다이아몬드와 서류를 수건에 싸서 가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쿡쾅! 낡은 옥탑방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진우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열고 지붕 위로 몸을 날렸죠. 저기다. 놓치지 마. 당장 쫓아가서 가방 뺏어. 최석두가 부서진 문틈으로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재촉했습니다. 강진우는 미끄러운 지붕 위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험악한 욕설과 발소리가 귓전을 때렸죠. 강진우는 어두운 골목 사이로 몸을 숨기며 간신히 추격자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강진우는 가슴에 품었던 무명 손수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수건에 묻은 누런 얼룩들이 가로등 불빛에 비치자 묘한 형상을 띠기 시작했죠. 단순한 얼룩이 아니야. 이건 지도 위에 겹쳐야 하는 그림이야. 강진우가 손수건을 지도 위에 천천히 겹쳐 올리며 말했습니다. 누런 얼룩과 지도의 선들이 완벽하게 맞물리자 하나의 명확한 좌표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와 어린 시절 자주 찾았던 고향 뒷산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강진우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옛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야, 이 산의 흙이 우리 가문의 뿌리가 될 거란다.
아무도 모르는 이 땅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강진우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한성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비공개 부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땅이 강 회장의 가명으로 되어 있다면 강태호의 경영권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었죠. 강진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진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젖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우는 낡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위로 강태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겹쳐 보였죠. 하지만 강진우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열차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가슴에 닿는 나무 말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제 화려했던 성벽에서 쫓겨난 비참한 후계자가 아닌 진정한 주인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굉음을 내며 강진우의 운명을 바꿀 고향 산골로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고향 산골의 공기는 차갑고도 달콤했습니다. 강진우는 낡은 배낭을 고쳐 매며 잡초가 무성한 옛집터로 발걸음을 옮겼죠. 마당 한 구석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집을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할아버지가 그려준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나무 아래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 대체 무엇을 묻어두신 건가요? 강진우가 삽질을 멈추지 않으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자 챙그랑하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진우는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흙을 걷어냈죠. 그곳에는 붉은 녹이 쓴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빛바랜 종이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두었던 땅의 원본 권리증이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강진우라는 세 글자가 할아버지의 정갈한 필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 땅이 정말 내 땅이라고? 강진우가 권리증을 품에 안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편지 봉투를 뜯자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글귀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우야, 이 땅은 네가 흘린 땀의 대가란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신념대로 이 세상을 읽어나가거라. 강진우는 편지지에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진우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권리증에 적힌 지번을 확인했습니다. 강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의 절반 이상은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 연구소가 버젓이 세워진 곳이었죠. 강태호 숙부,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연구소가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었군요. 강진우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진우는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할아버지와 함께 한성을 읽었으나 강태호에게 쫓겨난 박 노인의 낡은 공작소였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작업실에서 박 노인은 낡은 기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저 진우입니다. 강진우가 공작소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우 도련님 아니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 고생을 하셨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박 노인이 걸레로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강진우는 품 안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나무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부서진 틈 사이로 은은한 나무향이 퍼져나갔죠. 할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저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강진우가 박 노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박 노인은 나무말을 어루만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우는 박 노인을 시작으로 흩어져 있던 은퇴한 기술장인들을 하나둘씩 모았습니다. 강진우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담보로 거액을 마련하여 낡은 폐공장을 임대했죠. 자, 이제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완성하는 겁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강진우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장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도련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장인들의 기술이 녹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박 노인이 망치를 높이 들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성그룹 본사의 강태호 사무실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태호는 법무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고함을 질렀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연구소 땅의 주인이 강진우라고? 그게 말이 돼. 강태호가 핏대를 세우며 법무팀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저도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창업주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손자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맞춰두셨습니다. 지금 당장 강진우 씨가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연구소 문을 닫아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장 그놈 찾아서 땅 문서 뺏어와. 법이든 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란 말이야. 강태호가 책상에 명패를 바닥으로 던지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강태호는 법무팀을 동원해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강진우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할아버지가 완벽하게 법적 장치를 해두었음을 확인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강진우는 오히려 태호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이 자신의 기술을 도용한 것임을 밝히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강태호 숙부, 당신의 그 얄팍한 계산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겁니다. 강진우가 법원 고지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강진우는 할아버지가 남긴 무명 손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기름때 묻은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은 없었지만 장인들의 망치질 소리가 리듬처럼 울려 퍼지는 공장은 생기로 가득했죠. 업계에서는 재벌 가문에서 쫓겨난 강진우가 목마라는 회사를 세워 괴물 같은 엔진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한성그룹과 계약하려던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보고 싶다는데요. 박 노인이 화난 얼굴로 연구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술이 진짜라는 걸 보여줄 기회예요. 준비해 주세요. 강진우가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신 보고되는 계약 파기 소식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목마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는 강태호의 목을 조르는 밧줄과 같았죠. 강진우, 이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최 팀장, 당장 사람 더 모아. 그놈 연구소를 가루로 만들어버려. 강태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강태호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차가운 조명이 비쳤습니다. 이미 한성의 무너진 성벽 틈 사이로 강진우의 뜨거운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한성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 벽면을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고급 승용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을 정문 앞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강진우는 작업복 차림으로 낡은 말뚝을 아스팔트 바닥에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말뚝 사이를 잇는 굵은 밧줄 위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그때 묻은 무명 손수건이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죠. 이봐요.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장 이 지저분한 것들 치우지 못해요? 본사 경비대장이 얼굴을 붉히며 강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제 사유지입니다. 법원의 확인서도 이미 받아두었으니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세요. 강진우가 주머니에서 빳빳한 서류 뭉치를 꺼내 경비대장의 가슴팍에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사유지라니요? 여기가 한성그룹 정문인 거 안 보입니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비대장이 서류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2주를 넘는 순간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하는 건 당신들이 될 겁니다. 강진우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뚝을 한 번 더 깊숙이 박으며 말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려던 물류 트럭들이 줄지어 멈춰 서자 본사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출근하던 직원들은 밧줄에 가로막혀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때 본사 로비에서 강태호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강진우, 너 정말 미쳤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망동을 부리는 거야. 강태호가 강진우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숙부님 오셨습니까? 제 땅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들어가시죠. 강진우가 강태호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아버지가 정말 로망이 나서 너한테 이런 짓까지 한 거야? 당장 팔아.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은 줄 테니까 이 지저분한 손수건 치우라고. 강태호가 밧줄에 걸린 손수건을 가리키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손수건에는 할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요. 숙부님의 그 더러운 돈은 필요 없습니다. 강진우가 가슴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나무말을 만지작거리며 일갈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법대로 하면 내가 이 땅 못 뺏을 것 같아? 강태호가 분함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한성그룹 본사가 제 허락도 없이 남의 땅을 밟고 서 있다는 사실을 주주들이 알면 참 좋아하겠네요. 강진우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태호는 대답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다시 건물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의 물류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업계에 퍼져나갔죠. 같은 시각 강진우의 벤처 기업 목마는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시제품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한성그룹 엔진의 고질적인 떨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박 노인이 기름 묻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연구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 어르신. 이제 이 기술이 누구의 것인지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강진우가 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마가 발표한 신형 엔진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성그룹이 수천억 원을 들이고도 해결하지 못한 결함을 작은 벤처 기업이 단숨에 고쳐낸 것이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강진우를 찾아와 독점 계약서를 내밀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강진우 대표의 기술력은 한성을 이미 넘어섰어요. 투자자들이 한성그룹의 주식을 사정없이 팔아치우며
강진우의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강진우는 쏟아지는 수익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강진우는 제일 먼저 그동안 강태호에게 쫓겨나 힘들게 살던 기술자들을 찾아갔죠. 어르신, 여기 새 집의 열쇠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 편히 쉬면서 연구에만 집중해 주세요. 강진우가 나이 지긋한 기술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진우 도련님. 저희 같은 노인네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술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강진우의 손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요. 이건 당연한 보상입니다. 강진우가 기술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진우는 옥탑방 생활을 청산하고 할아버지의 옛 가옥을 매입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을 정리하고 낡은 기와를 갈아 끼우며 정성스럽게 집을 복원했죠. 어느 주말 저녁 복원된 옛 가옥 마당에서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 오늘 마음껏 드세요. 박 노인님, 상추 여기 있습니다. 강진우가 직접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우며 장인들에게 권했습니다. 사장님이 구워주시는 고기 맛이 일품이네요. 이게 사람 사는 재미죠. 박 노인이 술잔을 높이 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 이렇게 다 같이 웃을 수 있다니요. 강진우가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평상을 어루만지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강진우의 인간 승리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로 몰려 쫓겨났던 후계자가 실력 하나로 우뚝 서는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인터넷에서는 한성그룹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강진우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태호 사장은 물러나라. 진짜 주인 강진우를 데려와라. 본사 앞에는 매일같이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강진우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진우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던 나무말을 꺼내 묘비 앞에 살며시 놓았죠.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제 반쯤 온 것 같아요. 강진우가 묘비 앞에 작은 술잔을 채우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할아버지께 저지른 죄값, 제가 꼭 받게 하겠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강진우가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서늘한 눈빛으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성그룹의 이사진들은 사색이 되어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태호의 무능함에 질린 이사진들은 하나둘씩 강진우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죠. 강 대표님, 저희는 처음부터 대표님 편이었습니다. 강태호 사장의 비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그룹 이사가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다리세요. 당신들이 할 일은 제때에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강진우가 전화를 끊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연구소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차량들이 며칠째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사장님, 이상합니다. 연구소 뒤쪽 숲속에 모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박 노인이 창밖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강태호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최 팀장 그 사람도 보였습니다. 강진우가 부서진 나무말 조각을 만지며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호는 집무실에서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켜며 최석두를 노려보았습니다. 강태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며 핏발이 서 있었죠. 최 팀장, 오늘 밤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나무말과 땅 문서를 가져와.
저항하면 없애버려도 좋아. 강태호가 빈 술잔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전문적으로 일하는 애들로 준비했습니다. 새벽이면 모든 게 사장님 손에 있을 겁니다. 최석두가 품 안의 흉기를 매만지며 서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적막이 강진우의 연구소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악행을 선택한 것이었죠. 강진우는 어두운 연구실 창가에 서서 다가올 위협을 예감하듯 밤하늘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공기가 연구소 주변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잠시 필요한 자재를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연구소 안에는 박 노인과 몇몇 장인들만이 남아 야간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화롭던 연구소 마당으로 갑작스럽게 검은색 차량 석 대가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최석두와 용역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 부숴버려. 강 회장이 남겼다는 그 나무말을 찾아내란 말이야. 최석두가 연구소 현관문을 발로 차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요. 박 노인이 소음 속에 달려나와 최석두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죽고 싶나? 비켜. 안 그러면 다치는 수 있어. 최석두가 박 노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연구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용역들은 장인들이 밤낮 없이 일궈놓은 정밀 기계들을 쇠파이프로 사정없이 내려쳤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고가의 실험 장비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목숨보다 귀한 장비들이란 말이다. 장인들이 기계를 몸으로 막아서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보이며 강진우가 돌아왔습니다. 강진우는 연구소에서 피어오르는 먼지와 비명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죠. 강진우는 장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부러 정문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여기 있다. 너희가 찾는 나무말은 내가 가지고 있어. 잡으려면 나를 잡아라. 강진우가 배낭을 높이 흔들며 연구소 뒷산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며 외쳤습니다. 저놈이다. 강진우가 나타났다. 당장 쫓아가. 최석두가 부하들을 이끌고 강진우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는 장인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험한 숲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용역을 따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강진우는 연구소 뒤편 지하자재 창고 근처에서 최석두 일당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도련님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한번 볼까? 최석두가 비열하게 웃으며 강진우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강진우는 지하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끌려가 감금되었습니다. 잠시 후 구두 소리가 또각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강태호가 코를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지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나. 좋게 말할 때 내놓지 그랬니? 강태호가 강진우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숙부님, 당신이 인간입니까? 할아버지가 일궈온 기술을 제 손으로 부수고도 마음이 편하세요? 강진우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강태호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짝! 강태호의 손이 강진우의 뺨을 세차게 휘갈겼습니다. 강진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바닥으로 튀었죠. 입 닥쳐. 그깟 나무 장난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
당장 그 땅 문서랑 다이아몬드 어디 숨겼는지 말해. 강태호가 광기 어린 눈으로 강진우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그건 숙부님 같은 괴물한테 주라고 남기신 게 아니니까요. 강진우가 고통을 참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 장난감도 이제 필요 없겠네. 강태호가 강진우의 품 안에서 삐져나온 나무말을 거칠게 뺏어들었습니다. 강태호는 나무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더니 지하실 바닥으로 온 힘을 다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지끈하며 단단한 나무가 조각나 사방으로 흩어졌죠. 강진우는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절망감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 강진우가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동강난 나무말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특수 금속으로 감싸인 작은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초소형 저장 장치가 은은한 금속 광택을 내며 굴러갔죠. 강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숨겨두었던 최후의 무기는 바로 저 작은 칩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강태호는 그 작은 칩을 보지 못한 채 강진우의 가방에서 땅 문서를 찾아내고는 승리감에 젖어 웃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이제 이 땅도 한성그룹도 완벽하게 내 것이다. 진우야, 너는 여기서 할아버지랑 같이 저승이나 가거라. 강태호가 땅 문서를 높이 들며 최석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곳을 통째로 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강태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실을 빠져나가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용역들이 지하실 곳곳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화염이 뱀처럼 바닥을 타고 번져나갔죠. 매캐한 연기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고 산소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절대로. 강진우가 연기 속에서 기침을 토하며 할아버지의 무명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강진우는 지하실 구석에 터진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손수건을 흠뻑 적셨습니다. 축축한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은 강진우는 바닥을 기며 부서진 나무말 조각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속 칩을 손바닥이 터질 정도로 꽉 쥐었죠. 강진우는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창고 벽면에 설치된 비상환기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연구소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국민은 충격적인 뉴스 속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전 고문 강진우 자신의 연구소에서 분신자살 시도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강태호가 미리 매수해둔 기자들은 강진우가 횡령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조작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불쌍하게 되었군.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저렇게 가는구먼. 사람들은 타버린 연구소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강진우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장인들이 미리 마련해둔 시골의 비밀 은신처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흘리자 강진우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박 어르신, 칩은 무사합니까? 강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 노인이 피 묻은 금속 칩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열어주세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강진우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자신의 저택 거실에서 값비싼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한성그룹 30주년 창립 기념식과 함께 자신의 정식 회장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었죠. 진우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앞길에 걸림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강태호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강태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 돌아온 강진우의 서늘한 복수가 이미 그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두컴컴한 은신처 안에서 노트북 모니터의 푸른 빛이 강진우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죽인 채 강진우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강진우의 손가락이 떨리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저장 장치 속의 영상이 거칠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건 강태호 사장이 아닙니까? 병실에서 대체 뭘 하는 거죠? 박노인이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박 어르신.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강진우가 이를 악물며 노트북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강태호는 의식이 없는 강 회장의 머리맡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더니 강 회장의 링거줄에 정체 모를 액체를 주입했죠.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척이자 강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잠시 만지작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제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다니. 강진우가 노트북 모니터를 부술 듯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강진우는 분노로 타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할아버지가 남긴 무명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연구소 화재의 열기 때문이었을까요? 누런 얼룩으로 가득했던 손수건 위에 이전에 보지 못한 붉은 글씨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꺾이지 않는다. 할아버지, 이 말씀을 남기시려고 그 고통을 참으신 거군요. 강진우가 손수건을 가슴에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강태호 사장이 정식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박노인이 강진우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과 장인분들이 호텔 보안망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버릴 겁니다. 강진우가 젖은 눈을 닦아내며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심 한복판의 대형 호텔 연회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강태호의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가 모여들었죠. 강태호는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단상 위에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이제 한성그룹은 저 강태호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강태호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 문은 당신이 아니라 진실이 열게 될 거야.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엉망이 된 옷차림의 강진우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진우?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경호원들,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 강태호가 사색이 되어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끌어낼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강태호. 강진우가 단상 아래에서 부서진 나무말 조각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태호의 화려한 업적을 홍보하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강진우가 확인했던 그 끔찍한 범죄 영상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강태호가 할아버지의 약물을 조작하고 비웃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강태호 사장이 회장님을. 세상에, 정말이야?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강태호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당장 저 화면 끄란 말이야. 강태호가 패닉에 빠져 단상 위를 뛰어다니며 경호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무말이 당신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당신 같은 악마를 위해 이 유산을 남기신 줄 알아? 강진우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강태호의 멱살을 잡으며 일갈했습니다. 이거 내가 회장이야. 이 회사는 내 거라고. 강태호가 강진우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치며 대답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강태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죠. 강태호 씨, 강 회장에 대한 살인 미수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관이 차가운 수갑을 강태호의 손목에 채우며 말했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한성그룹 회장이라고. 강태호가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태호의 체포 장면을 지켜보던 가문 친척들이 사색이 되어 강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진우를 비웃고 손수건을 던졌던 숙모와 당숙들이 강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진우야, 우리가 잘못했다. 태호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가문 사람들끼리 왜 이러니, 응? 숙모가 눈물을 훔치며 강진우의 손을 잡고 애걸했습니다. 가문이라고요? 제가 빗속에서 쫓겨날 때 당신들은 비웃기 바빴습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당신들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강진우가 차가운 시선으로 친척들을 떨쳐내며 대답했습니다. 강진우는 당당하게 회장석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진우는 품 안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과 공증 서류를 꺼내 들었죠. 이 서류를 보십시오.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성그룹의 모든 권한과 주식을 제게 양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빼앗아갔던 그 땅 문서도 말이죠. 강진우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이며 참석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땅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 가방에 있단 말이야. 경찰들에게 끌려가던 강태호가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건 가짜야. 할아버지는 당신이 훔쳐갈 것을 미리 알고 이중으로 법적 잠금을 걸어두셨지. 당신이 가진 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강진우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강태호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강태호를 향한 야유와 강진우를 향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강진우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폭등하기 시작했죠. 강진우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이 강진우의 상처 입은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검은 밤하늘에는 할아버지의 미소처럼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야 금고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낡은 쇠붙이 안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군요. 강진우가 할아버지의 무명 손수건을 가슴에 대고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강진우는 부서진 나무말 조각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을 일으켜 세운 건 화려한 주식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깎아주신 낡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알리는 도시의 불빛들이 강진우의 눈동자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가을바람이 도심의 빌딩 숲 사이를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강태호와 그 일가를 향한 서슬 퍼런법의 심판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격적으로 이루어졌죠. 화려한 양복 대신 수의를 입은 강태호는 차가운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 강태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호는 수감 번호가 적힌 가슴팍을 움켜쥐며 옆에 서 있던 강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그래도 내가 내 숙부 아니냐. 강태호가 쇠창살처럼 굳어버린 경찰들의 팔에 매달리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숙부님.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는 그 낡은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걷어찬 건 바로 당신이에요. 강진우가 차가운 시선으로 강태호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호의 일가는 하루아침에 모든 부귀영화를 잃고 거리로 나앉거나 교도소 담장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진실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한성그룹 본사의 최고층 회의실에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이사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강진우의 입술끝만 바라보았죠. 강진우 대표님, 저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대표님을 한성그룹의 새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수석 이사가 의자를 뒤로 빼며 강진우에게 공손하게 권했습니다. 저는 회장 자리에 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기름 냄새 나는 연구소입니다. 강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던 고개를 돌려 이사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이 아니면 누가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끈단 말입니까? 옆에 있던 다른 이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주인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력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는 제 회사 목마를 통해 그룹의 기술적인 토대만 닦는 엔지니어로 남겠습니다. 강진우가 가슴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무명 손수건을 꺼내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들은 강진우의 파격적인 선언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우의 눈빛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죠.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그 모습은 오히려 그 어떤 회장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강진우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에 새로운 가치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수조 원의 보상이 예정되었던 그 금싸라기 땅에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푸른 숲과 건물이 들어섰죠. 사장님, 드디어 희망의 숲 교육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가난에서 배움을 포기했던 아이들이 벌써 수천 명이나 지원했다고 하네요. 박 노인이 안전모를 벗으며 흐뭇한 미소로 보고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박 어르신. 할아버지가 이 땅을 제게 주신 건 돈을 벌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를 심으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강진우가 완공된 도서관 건물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도제식 학교에서도 벌써 어린 장인들이 망치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어요. 박 노인이 강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진우는 한성그룹 본사 로비 중앙에 아주 특별한 전시물을 마련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습했던 부서진 나무말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이어붙여 복원한 것이었죠. 복원된 나무말의 이음새에는 찬란한 금으로 테를 둘러 고난의 흔적을 훈장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이 나무말을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요. 강진우가 본사 직원들 앞에서 나무말을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훈시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장님. 직원들이 나무말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경외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가문에서 제명당했던 강진우는 이제 누구의 손자, 누구의 후계자가 아닌 강진우라는 이름석 자만으로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숙부 강태호가 그토록 탐냈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도 망설임 없이 기증했죠. 이 보석이 박물관에서 빛날 때마다 소외된 어르신들의 밥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우가 박물관장에게 다이아몬드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대표님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전시 수익금은 영구히 노인복지기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박물관장이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진우는 낡은 승용차를 몰고 예전에 살던 산동네 옥탑방 골목을 찾았습니다. 강진우가 배고프고 힘들 때 남몰래 국밥을 건네주던 할머니와 이웃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텔레비에 나오던 양반 아니야? 우리 진우 총각 맞네. 국밥집 할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와 강진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강진우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여길 다 오고. 정말 대단해, 대단해.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강진우의 등을 연신 쓸어내렸습니다. 강진우는 할머니와 이웃들이 더 이상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도록 조용히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내밀어준 그 작은 온정들을 강진우는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이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강진우는 할아버지의 옛 가옥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벽면에는 할아버지의 땀 냄새와 기름때가 고스란히 밴 무명 손수건이 정갈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법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강진우가 손수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강진우는 할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던 낡은 흔들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의자가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기분 좋은 나무 소리가 작업실 안을 가득 채웠죠. 강진우는 무릎 위에 놓인 부서진 나무 조각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금고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 강진우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강진우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낡은 금고를 통해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다이아몬드도 땅 문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사람을 향한 진심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빛나는 황금 열쇠였음을 말입니다. 세상은 이제 탐욕스러운 재벌 가문의 이야기가 아닌 정직한 땀방울이 보상받는 강진우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한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가 되었고 강진우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죠. 강진우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나무말이 달리는 세상, 그곳은 비로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얼굴 위로 지는 노을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금고 속에 담겼던 진짜 보물은 화려한 주식도 거대한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가 무엇인지 증명해낸 강진우의 단단한 의지였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물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껍데기에 속지 말라던 강 회장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진심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가꾼 숲은 영원히 푸른 법이니까요. 오늘 강진우가 보여준 통쾌한 반격과 따뜻한 성공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